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오늘은 워싱턴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좀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네,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주고받는 거는 네.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바로 좀 질문 여쭤볼게요. 이제 새해가 돼서 2022년도 미 연방 의회도 이제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올해하고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처음 분위기가 다른 거는 아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의회가 뭐 한계별로 없죠. 못했죠. 양당이 너무 그 싸움만 했기 때문에 합의해서 뭐 통과시키는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연말에 이제 거의 한 3주 휴회를 한 거죠. 한 2주 휴회를 하고 상원은 1월 첫 주에 모이고 지난 월요일부터 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워싱턴도 미국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든 정부 1년 들어와서 지난해 성과가 없었습니다. 원인은 의회가 잘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죠. 왜 작동이 안 됐느냐? 양당이 선거 때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별로 합의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서로 양당이 다퉜기 때문에 어떤 성과도 못 내서 그렇지만 1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이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휴회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쪽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시고서 당이 모여서 워크숍을 1박 2일 하면서요. 새해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의견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사실 지난해 민주당 내에 진보와 중도파가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그게 좀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새해는 그러지 말고서 좀 구체적인 우리 당이 성과를 내자 해가지고 이 이슈 아젠다 순서도 좀 다시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대를 받고 막 그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원을 했다고 해서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워싱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원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인원들 말고서는 의사당에 오지 말도록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인들 접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의회의 분위기는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새로운 분위기는 보이지만 지금 이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미크론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군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렇게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한반도 평화 법안이 지난해 이 회기가 시작될 때 의회 안에 이제 한반도 평화 법안인데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종전협정, 전쟁을 종식시키자라는 그런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의회에서는 미국 내 사는 한인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법안, 이거를 새해기 시작하면서요,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지난해 5월 달인가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이 있고요. 또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의회에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게 상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워싱턴의 최고의 외교와 안보 전문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냉전 외교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라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미국 내에, 이 방송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계시지만은 미국 내 경제 문제,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 미국 내에 거의 내전에 가까운 반대파들의 이런 공격과 도전 때문에 아무것도 외교 문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악관 내에 안보실에서도 미 국내 이슈에 관계되지 않는 외교 현안을 백악관에 갖고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이크 설리반 외교안보보좌관의 지침, 이 정도로 아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고 뉴스거리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이게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게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상정돼 있는데, 대개 법안을 만들 때에는 법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이 법안을 의원들 간에 투표를 붙일 때에는 여기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을 미리 확보를 합니다. 이거를 공동 발의 의원이라 그러고 코스폰서 의원이라 그러고, 의회 게시판에 가면 코스폰서라고 알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법안이 상정되고 열심히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들이 이 법안에 동의해 달라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동 발의, 코스폰서 의원으로 맞는데 지금 34명인가를 맞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았지만은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또 한쪽에 있고, 그 세력들은 한국의 우파들이 또 뒤에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외교위에 속해 있는 의원이 35명, 이 법안에 찬성 의원 한 의원 중에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개월이 지났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의원들을 동의받는 걸 했는데, 그런데 34명, 5명 정도고, 특히 외교위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은 5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서 만일에 처리를 한다 하지만은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의회 안에서 볼 때에 이 법안에 대한 전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조금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미국 의회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그 BBB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년에 통과시키려다가 조맨친 의원의 반대 지금 무산됐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조맨친 의원을 좀 설득하려고 할 것도 같은데 조금 지난번에 저희 얘기했던 이후에 달라진 어떤 변화의 징후 같은 게 있나요? 맞습니다. 지난번 이 방송에서 조맨친 의원에 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조금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조맨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 지역구의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상원의원 중에서 한 명이 이를 자꾸 늘어지고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는데 이분이 2주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지역구에 있을 때에 조맨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가 철강, 석탄, 탄광지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광지대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환경, 화석연료, 에너지 이걸 다 바꾸려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탄광 지역이니까 이 탄광이라는 거를 다른 걸로 바꾸니까. 그리고 사실 더 알아보면 조맨친 의원이 탄광 소유주도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아시겠지만은 탄광이 있고 그다음에 철강소가 있고 석탄 연료를 해가지고 나오는 상품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이런 공장도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데서 일하는 노동자와 업주 간에 또 분쟁이 좀 웨스트버지니아에 있어요. 이번에 2주 동안 조맨친 의원이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에 그 지역에 노동자들이 들이받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BBB 법안 안에는 노동자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복지라든지 노동쟁이를 강화시킨다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을 위하는 조항이 많은데 왜 반대만 하느냐? 당신은 광산 주고 자본 가구 그런 사람들 입장만 갖고 이걸 반대하느냐? 우리는 차츰 바이든 BBB 법안에 웨스트버지니아에 풍력발전소를 만들고 풍력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품들을 만드는 공장도 세워주면 우리의 일자리도 생기는데 왜 반대만 하느냐? 다시 생각을 해라 하면서 AFL-CIO 그 노조에 들어가 있는 노동조합 요원들 그리고 광산 노조원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조맨친 의원한테 조금씩 이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요청이란 부분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요게 작년과 올해 시작하면서 조맨친 의원 주변에 생겨난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전략가들, 민주당 쪽에서는 조맨친 의원이 BBB 법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새롭고 신선한 뉴스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다만 BBB 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는 작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주류가 인프라 법안이라는 순수 인프라 법안 그리고 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인프라 법안 이 두 가지에 모든 힘을 쏟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는 중요한 아젠다가 3개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내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우리도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인프라 법안보다는 투표권 법안입니다. 민주당 안에 있었던 3가지가 인프라 법안, 투표권 법안, 이민 법안입니다. 보세요. 인프라 법안은 민주당의 주류인 백인 민주당들이 갖고 나온 대표적인 법안이고 투표권 법안은 민주당 안에 있는 흑인들이 갖고 나온 아젠다 넘버원의 법안이고요. 이민 법안은 히스패닉입니다. 민주당 주요 지지층을 3개로 보면은 진보 백인, 블랙, 히스패닉이잖아요.
요 세 개를 가지고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싸웠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계층이라는 데가 프로그레시브 그룹이라는 코르테즈 의원이 대표적이고 버니 샌더스,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 주도하는 주류들의 기본 아젠다는 인프라 법안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그걸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조 맨친이나 애리조나의 그 시네마 의원 같은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상원에서 계속 군락이 돼서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는 중간선거해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부상이 됐나 하면은 투표권 법안입니다. 2020년 선거에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과 트럼프 측은 투표권 법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투표권, 팬데믹 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선거에서는 이 팬데믹이 좀 풀릴 걸 예상하고, 이제는 각 주의 법을,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 흑인이나 남미계나 아시안들이 투표를 잘 못하게 하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투표권 제한 법안을 30개 주에서 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증명서를 갖고 가야 투표를 하고 우편 투표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주에서 벌써 지난 1년 동안 공화당은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프라 법안에 집중하는 바람에 연방법으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들어가 있는 연방법을 만드는 거를 주력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흑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국경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생일이잖아요. 이거를 일주일 앞두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들을 달래느라고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 있습니다. 조지아 아틀란타는 흑인 민권운동의 성지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기념관도 있고, 아시겠지만은 그 라파엘 워녹이라는 조지아의 최초의 흑인 그 상원의원이 그 킹 목사님을 따르던 존 루이스 의원이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라파엘 워녹이라는 상원의원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흑인 지도자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어요, 바이든 의원이. 작년은 인프라 법안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는 투표권 법안을 먼저 다루고 총력전을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생일날에 투표권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를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필리버스터를 쓰면은 단순 과반수를 써서 무리한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반기에 이 투표권 법안을 연방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그 연설을 하고서 아주 굉장히 새롭게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든 채널, 뉴스 채널이나 이런 그 신문이라 보면 가장 탑픽이 폴리티코나 뉴욕타임즈 오늘 딱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전면에 굉장히 격앙스럽게 이 격양된 표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게, 흑인들 미안합니다. 작년도에 인프라 법안 하느라고 내가 이걸 잘 못 챙겼는데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겠다고 투표권 법안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맨친 의원 지역구가 변화된 거에 관한 내용을 볼 때에는 올해 BBB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어떻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바이든 백악관 정부의 아젠다 순서로는 인프라 법안보다는 올해서부터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이 흑인들이 내놓은 투표권 법안이 아젠다 순서 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인프라 법안이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이어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을 보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대표님, 그 대본에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 인준 청문회가 있었고 내일은 브레이너드 이사 인준 청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제일 먼저 민감하게 다가오는 게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시민사회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각 시민사회에서 자기 지역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하느라고 시민들을 만나면 지금 모든 시민들의 걱정이 물가가 오른다. 옛날에 대공황이 왔던 것처럼 달러가 이거 종이쪽지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돈은 많이 주는데 이거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의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이 훨씬 높죠. 전문가들보다. 어제 제롬 포웰 연준 이사장이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의회에 가서는 그게 뭡니까? 인준을 하기 위한 청문회잖아요. 의원들 마음에 드는 거. 지역 시민들 현안에 맞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게 미국 시민사회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긴장되게 다가오는 거는 팩트고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막고 일자리를 만들고 완전 고용이라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이런 그 컨센서스가 저는 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언을 하고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롬 포웰 청문회에서 발언을 볼 때에 그 전체 발언의 맥락이 시민사회 경기, 이 물건값 이런 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롬 포웰이라는 분이 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아주 유연하게 말을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가면서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가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에 대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언급하신 거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미국 내 문제에 미국 시민사회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국제정치 관련된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었다가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카자흐스탄에서 소요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침공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최근 상황 좀 아시면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리더십이 작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워싱턴 내에 뭐 의회뿐만 아니라 국무부 백악관도 지금 외교 안보 현안을 미 국내 문제 때문에 잘 액세스가 안 되고 여기에 뭐 주로 관심을 못 끌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국내 문제로 허약한 틈을 타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공격해 들어온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사실 유럽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미국이 중국이라는 걸 하나 놓고서 경제니 안보니 모든 면에 패권 경쟁이니 뭐 대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거를 주력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확 떠올랐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에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이전에 팽팽하게 대결하던 바르샤 조약기구와 나토의 대결에서 나토가 이긴 거죠. 그래서 나토 연합 이 체를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결집시키고 힘을 만들어 놨습니다. 러시아 소련 휘하에 있던 국가들 10개 국가 이상이 나토에 확 가입이 되니까 러시아가 불안해했죠. 푸틴이 러시아의 권력을 혼자서 딱 갖고
오면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토를 분열시키고 나토가 더 이상 러시아를 압박하고 확장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목표였었죠. 그런데 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목표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 유럽 쪽으로다가 러시아를 방어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인 요충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슬라브계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서 정치를 해나가면서 오래전부터 나토 가입이 목표로 해오니까 이걸 막는 게 푸틴의 목표였는데 미국이 이렇게 허약해지고 외교 문제에 관심을 못 둘 때에 푸틴은 기회였죠. 그 푸틴은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붙어도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미국의 외교 현안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가 현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웬디 셔먼하고서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하고서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그 회담한 내용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예. 이걸 보면은 미국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웬디 셔먼 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은 중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내 문제가 힘든데 러시아하고서 지금 다툴 때가 아니죠. 지금 어느 나라하고도 미국이 첨예하게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들을 막아가지고서 미국을 지킨다는데 그러니까 이 나토가 뭐 미국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나토 대표를 웬디 셔먼이 가서 러시아하고서 그 회담을 한 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에너지 이 천연 가스 같은 것들 가지고서 막았다 풀어줬다 막 하니까 유럽은 굉장히 불안하고서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은 미국은 러시아랑 협상을 하고 화해를 하고서 안정되게 가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모호한 협상이라는 게 지금 토픽입니다. 예. 푸틴은 이걸 알고 그리고 외무차관이 와가지고 웬디 셔먼한테 얘기하는 거는 뉘앙스가 당신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이상의 러시아 군인을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확 조성이 됐는데 이거를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부딪히고 전쟁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는데 굉장히 모호하다.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게 웬디 셔먼이 지금 회담하고 나와가지고 미국 시민사회에 내놓는, 미국에다 내놓는 뉴스입니다. 당분간은 우크라이나라는 이슈가 푸틴 때문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오르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서 지금 미국이 좀 불안하죠. 중국 문제가 있죠. 중국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런데 대만이라는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 같이 협상하고 좀 조용히 진행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올해 더군다나 시진핑은 그 10년 했는데 5년 더 하려고서 더 미국이랑 각을 세우고서 지금 나갈 걸 뻔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오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워싱턴을 갈팡질팡 불안하게 하는 이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에는 미국 내 중간선거라는 이슈, 경제 문제가 더 큰 아젠다다. 워싱턴의 모습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있었으면 다른 질문들도 많이 좀 하고 싶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지나서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